자, 집합이 뭔지부터 유형 문제 설명까지 같이 해줄게. 우선은 베이직 셋을 한번 펴봐. 기본적인 것부터 하고 보자. 안 되겠다. 베이직 셋을 펴봐. 베이직 셋을 펴서 기본 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 그러고 유형 문제를 풀어줄게. 자, 집합. 어? 못 들었어. 아, 책. 잠시만. 여기 뽑아놨어. 너 이거 안 갖고 왔을 것 같아. 또 없는 사람 베이직 셋. 2명. 자. 보자. 너 추워? 추운 거 같은데? 야, 얘들아, 외투 하나씩 갖고 다녀라. 자, 집합이라는 거는 어떤 대상을 분명히 할 수 있을 때, 분명하게 할 수 있을 때, 그 모임을 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대상이 분명해야 돼. 분명하다. 분명하다는 거는 내가 봤을 때랑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똑같은 대상이 구성이 돼야 돼. 그랬을 때 그 모임을 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원소라는 거는 집합의 구성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하고, 얘를 원소라고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쌤이 A는, 자, 집합은 먼저 이렇게 중괄호를 쳐갖고 집합 기호를 꼭 표시를 해야 되지. 그래서 원소를 1, 2, 3, 4를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구성원 하나하나가 원소가 되는 거고, 요 전체를 우리는 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보통 집합의 이름은 대문자로 씁니다. 집합의 이름은 대문자로 쓰게 되고, 뭐 집합 원소는 뭐 이게 어떤 것들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 어떻게 집합을 정하냐에 따라서 원소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원소가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1이라는 거는 집합 A의 원소가 맞죠? 그래서 원소를 표현하는 기호가 있습니다. 이렇게 삼지창 기호를 쓰시면 되고, 이 삼지창 기호를 집합에다가 요 향하도록 삼지창 기호를 해주셔야 돼요. 집합. 얘가 원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1이라는 거는 A의 원소가 맞죠? 여기 구성원 중에 1이라는 애는 집합 A의 원소이다. 근데 이렇게 글을 쓰면 너무 길기 때문에 이거를 간단하게 표현한 게 원소를 왼쪽에, 집합을 오른쪽에. 왼쪽 오른쪽은 바뀌어도 상관이 없으나 이 삼지창 기호가 집합을 향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집합 A의 원소 중에 A라는 애가 있어요, 없어요? 저기 없죠? 그럼 A라는 거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사선을 그어주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8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 쭉 넘어갈게요, 그냥. 자, 그 다음에 집합의 표현. 여기서 보시면, 자, 원소 나열법이라는 건 뭐냐면
집합의 원소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원소를 하나하나 다 직접 적은 거를 원소 나열법이라고 해요. 원소를 한 개씩 나열하겠다는 뜻이야. 집합의 원소를 표시하는 방법 중에. 자, 조건제시법이라는 거는 어떤 조건을 이용해서 이 집합을 표시하는 방법인데 자, 이렇게 한번 쓰고 나서 설명을 해줄게. 자, 얘를 어떻게 읽냐면 자, 얘는 x하고 여기 짝대기가 하나 그어주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요 짝대기 앞에 있는 x들을 모아놨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짝대기의 이름은 뭐냐면 bar, 바라고 읽어. 말 그대로 짝대기란 뜻이야. x바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인 자연수. 여기 뒤에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건.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원소들을 모아놓은 집합이라는 뜻이에요. 결국 얘도 이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들을 쭉 나열해서 쓰면 1, 2, 3, 4가 되겠죠.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는 1, 2, 3, 4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x가 이런 식으로 쓰는 걸 조건제시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울타리를 하나 쳐줍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가 원소들을 하나씩 쓰는 거야. 이런 거를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어요. 자, 그럼 넘어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 자, 이 두 집합은 똑같습니다. 원소가 똑같으면 구성원이 똑같으면 집합 안에서 순서를 바꿨어도 역시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맞는 표기법일까 잘못된 표기법일까? 얘는 2가 두 번 들어갔죠? 똑같은 원소는 무조건 한 번만 쓰셔야 돼요. 집합에서. 뭐 별거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복된 거는 한 번만 기록한다가 집합의 원소를 표시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넘어가. 자, 그 다음에 이 한쪽에다 그냥 쭉쭉 쓰겠습니다. 원소의 개수. 자, 유한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우리가 집합을 유한하냐 무한하냐 아니면 원소가 아무것도 없냐에 따라서 이렇게 유한집합이라는 건 원소의 개수가 셀 수 있을까 셀 수 없을까? 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딱 몇 개인지 셀 수 있는 거야. 그런 걸 유한집합이라고 해요. 자, 너네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유한소수 배웠었죠? 이게 유한소수 무한소수? 유한소수. 얘 무한소수죠? 자, 그럼 유한집합은 예를 들어서 요러면 유한하죠. 10개밖에 없으니까요. 그죠? 무한집합은 요렇게 쓰면 더 있다라는 얘기지 끝없이. 요런 거 무한집합. 자, 그 다음에 공집합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공이 무슨 뜻일까? 비어있다. 여러분 집합이 영어로 뭔지 압니까? 지민이는 왠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지민이 집합이 영어로 뭐야? 몰라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게 집합이 영어로 이렇게 돼요. 여기 알파벳 뭐 들어갈까? 네? 아니야. A부터 G까지 뭐 들어갈까? 집합. 이렇게 들어가. 셋. 이게 집합이야. 공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비어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공집합은 뭐 empty set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공집합은 원소가 아무도 없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우리가 집합을 표현을 할 때 집합 기호로 일단 중괄호를 열어야 되겠죠. 그리고 중괄호를 닫을 거야. 여기에 구성원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렇게 표시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래서 공집합은 집합 기호가 따로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표기가 되지 않고 이렇게 표기를 하면 됩니다. 동그라미에 사선을 하나 그어주시면 이게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집합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괜찮지?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원소의 개수니까 우리가 원소의 개수를 세는 또 공식을 한번 볼게요. 기호를 보겠다는 얘기야. 네. 응? 저 괄호 안에 저걸 넣으면 안 돼요? 넣어도 돼요. 자, 얘는 하나의 기호일 뿐이에요. 기호. 괄호가 안 쳐져 있을 경우에는 얘가 하나의 집합이 되는 거야. 자, 그거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해 줄게요. 자, 여기서 예를 하나 그럼 들어볼게요. 자, 집합 A라는 애가 조금 복잡하게 생겼어. 여기서 뭐가 원소인지 아닌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거거든. 자, 그럼 집합 기호 안에 또 집합 기호들이 들어가 있죠. 이럴 경우에 집합 기호를 나타내는 애는 여러 개일까 아니면 한 개일까? 집합 기호가 여기 바깥에도 있고 여기 안쪽에도 있어. 그럼 이 경우에는 집합 기호를 나타내는 괄호는 한 개일까 아니면 여러 개일까? 하나. 집합 기호를 나타내는 괄호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애만 집합 기호를 나타내는 괄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쉼표로 하나씩 끊었잖아, 얘들아, 맞지? 이렇게 쉼표로 하나씩 끊어줬을 때 요 애들이 각각이 다 원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도 어떤 하나의 기호이기 때문에 집합의 구성원 안에 들어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에서 쌤이 이렇게 하면 맞는 말이겠어? 틀린 말이겠어? 맞는 말이지? 여기 구성원 1이라는 애가 있잖아, 그치? 요렇게 하면은 얘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입니다. 왜? 요 쉼표로 끊어줬을 때 얘는 그러니까 집합 구성원으로서, 즉 원소로서 집합 자체가 들어가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장 바깥에 있는 울타리가 집합을 나타내는 기호고 그 안에서 쉼표로 끊었을 때 그 구성원들이 전부 다 원소가 각각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틀린 말이야. 요렇게 생겨먹은 원소는 이 안에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이 말은 맞을까 틀릴까? 이 말은?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여기 구성원이 있잖아, 원소가, 그치? 여기 왼쪽에는 원소를 쓰는 거고 오른쪽에는 집합을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맞는 말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기호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원소의 개수. 선생님 근데 공집합은 이렇게 표시돼 있어야만 포함된다고 하셨어요. 다시. 공집합이 꼭 저 원소 안에 들어가 있어야만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원소라는 기호야. 포함한다는 얘기는 뒤에 부분집합에서 또 다른 얘기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여기는 공집합 기호가 원소로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얘는 원소로 갖는다고 하는 게 맞는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배울 텐데 공집합이라는 거는 A의 부분집합이기도 합니다. 없어도 쓸 수 있어요? 얘는 없어도 쓸 수 있어요. 이 자체가 이 기호만 쓰면 이게 뭐라고 했어, 쌤이? 공집합이라고 했지. 자, 요거는 조금 뒤에서 다시 다룰게요. 이 기호랑 이 기호는 완전 다른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기호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소의 개수.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n하고 괄호하고 a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자는 뜻이야. 이 원소가 몇 개 있습니까, 지금? 4개. 그래서 얘는 는 4라고 그 값을 매겨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괜찮습니까? 요 괄호 안에는 뭐가 들어가면 되냐면 여기에는 집합 또는
집합이 자체가 그 안에 괄호 안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집합에 대신하는 이름, 얘는 A라는 이름을 대신 갖다 놨죠, 그죠? 집합 자체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집합의 이름을 집어넣으시면 이 여기 안에 들어간 애에 대한 원소의 개수를 값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서. 자, 얘 몇일까요? 얘 몇일까? 얘는 집합이 하나가 집합이 들어간 거지. 요거 이 기호만 갖다 써놓으면 뭐라고 했어? 공집합이라고 했지. 집합 하나를 집어넣은 거야. 공집합이란 얘기예요. 공집합은 원소가 몇 개짜리입니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얘는 0일 것입니다. 그죠? 이러면 원소의 개수가 몇 개겠습니까? 1개. 얘는 집합을 넣었고 얘도 집합을 넣었어. 집합 안에 원소가 몇 개야? 1개 있어요. 그냥 이렇게 생긴 기호가 집합 안에 들어갔을 뿐입니다. 헷갈리지 않죠? 요 기호는 집합 기호 없이 단독으로 썼을 때만 공집합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집합 안에 들어갔을 때는 그냥 단순한 기호로서의 의미밖에 없습니다. 공집합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는 1이야. 이해됩니까? 근데 어떻게 원소가 없는데 어떻게 맞네? 원소가 이렇게 생긴 기호가 원소로 들어간 집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합 안에 이렇게 생긴 기호가 들어가면 얘는 더 이상 공집합이 아니야. 공집합이라는 의미를 떼고 자, 요 기호의 이름이 뭐예요? 파이지. 이거랑 마찬가지인 거야. 어떤 집합의 원소로 이런 기호를 넣어놓은 집합이 되는 거예요. 너네한테 헷갈리게 하려고 이렇게 기호를 얘를 혼동을 주기 위해서 집어넣은 것 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됩니까? 얘는 몇일까요? 여기 0으로 바뀌겠습니다. 얘는 몇이야? 얘도 1이야. 1. 원소 한 개 있잖아. 괜찮죠? 이해되죠? 자,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갑시다. 쭉쭉 넘어가. 거기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구몬학습 하듯이 풀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부분집합 보겠습니다. 자, 부분집합. 자,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이렇게 속할 때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봤을 경우에 B가 바깥쪽에 있고 A가 안쪽에 완전히 쏙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집합 A의 원소가 집합 B에 다 속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A의 원소를 B가 다 갖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해되죠? 그랬을 때 우리는 기호로 뭐라고 쓰냐? A가 B에 요렇게 부등호를 동그랗게 써주는 기호로 씁니다. 얘가 포함한다는 뜻이죠. 얘를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A는 B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여기 집합이라고 써야 됩니다. 집합 A는 집합 B에 속한다. 그 다음에 집합 A는 B의 부분집합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부분집합. 예를 들자면 이런 얘기예요. A라는 거는 원소를 1, 2를 갖고 있고 B라는 거는 원소를 1, 2를 포함해서 또 다른 애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A가 갖고 있는 거를 B가 다 갖고 있는 상태죠. 그랬을 때 더 큰 쪽, 뭐 얘는 크기가 있는 건 아니지만 더 큰 쪽은 B잖아, 그치? 그래서 그쪽에 입을 벌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큰 애가 작은 애에 완전히 포함하는 울타리가 그려졌을 때 우리는 두 집합의 포함 관계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부분집합의 성질. 자, 첫 번째 요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집합이 있을 때 그 집합은 자기 자신을 포함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두 집합이 동일할 때, 즉 구성원들이 다 같을 경우에 우리는 둘이 포함하는 관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 공집합.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아무것도 원소가 없는 집합 역시 항상 얘는 부분집합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 세 번째. 얘는 당연한 얘기. 집합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라는 거는 C의 부분집합. 그랬을 때 A라는 거는 C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얘기지. 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A가 B에 속하는 경우니까 A가 B에 완전히 쏙 들어가는 그림이 나와야 될 것이고, 또 B라는 것은 C에 완전히 속해야 되니까 C는 더 큰 울타리에서 얘네를 포함하는 그림이 나와야 되겠죠. 결국 A라는 거는 C라는 애랑 비교해 봤을 때 C에 완전히 들어가는 그림이니까 C가 A의 부분집합이다. 아니지. C는 A를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치? 자, 뭐 이렇다는 얘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로 같은 집합 보겠습니다. 자, 서로 같은 집합. 자, 서로 같은 집합은 우리가 이렇게 등식으로 나타냅니다. A와 B가 같다. 그럼 집합 A와 집합 B가 같다는 얘기는 어떤 경우가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집합 A와 집합 B가 같다. 원수가 둘 다 똑같아야 되겠죠. 하나도 다른 애가 없이 완전 똑같을 때 우리는 집합 A와 집합 B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A가 B에 포함이 된다. 그리고 B가 A에 포함된다. 이것도 역시 이 자체가 A와 B가 같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잘 생각해봐. B가 A를 포함해. 완전히. B가 완전히 A를 포함해. 근데 A도 B를 완전히 포함해. 이러려면 같은 경우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유형 문제집에 보시면 요렇게 안 알려주고 요렇게 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렇게 알려주면 A랑 B가 같다는 얘기야. 응? A랑 B랑 원소만 같으면 조건이 달라질 것 같아요. 다시. A랑 B랑 원소만 같으면 조건이 달라질 것 같아요. 어떤 조건? 조건 제시법으로 썼을 때? 네. 자, 봐봐. 아, 이걸 물어본 것 같아. 자, 봐봐. 요런 A라는 집합을 조건 제시법으로 한 가지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쓸 수가 있어. 얘 어떤 식으로 써볼까, 나는? 아까 쌤이 썼던 거는 요렇게 썼었잖아, 그치? 요렇게 조건 제시법으로 썼었죠, 그죠? 근데 이렇게 말고 또 다르게 내가 원소가 얘네만 나오게 충분히 또 다른 조건 제시법으로 쓸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지. 결국 얘네 둘은 같은 원소를 갖는 집합이니까 조건이 다르더라도 같은 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진부분 집합. 자, 부분집합이 뭐였어? 자, 이거 부분집합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요렇게 A라는 애가 1, 2, 3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야. 그럼 얘 부분집합은 여기 있는 원소들을 원소로 갖고 와서 만들어낸 새로운 집합을 얘 부분집합이 되는 거예요. 자,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은 공집합을 갖고 있죠. 그래서 너네가 부분집합을 직접 구할 경우에는 공집합을 제일 먼저 쓰셔야 됩니다. 자, A의 부분집합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공집합을 먼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원소를 하나씩 갖고 오는 거야. 원소 하나짜리 부분집합 1 갖고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 갖고 만들 수 있어요. 3 갖고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 원소 2개짜리 1, 2, 1, 3, 2, 3 이렇게. 그 다음에 원소 3개짜리. 자, 이렇게 보시면 부분집합이라는 건 항상 자기 자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집합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이 중에서 진부분집합이라는 애는 뭘까? 진짜 부분집합인 애들만 말하는 거야. 진짜 부분집합. 그러니까 이 중에 자기 자신을 제외했을 때 우리는 이 애들을 진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랑 똑같은 애는 제외했을 때가 진부분집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책에 보시면 진부분집합은 B가 A를 포함하고 그리고 서로 같지 않을 때 A를 B의 진부분집합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잠시만요. 자, 개념 6번 보겠습니다. 개념 6번. 응? 공집합을 바로 쓸 수 있는 거는 응. 그 진작에 거기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만 써야지. 그렇지. 문제에서 어떤 집합을 던져줬는데 그 집합이 이렇게 생긴 애가 원소로 들어가 있는 집합을 줄 수도 있는 거지. 이게 그냥 집합 기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공집합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그냥 원소, 그냥 이렇게 생긴 기호를 원소로 갖다 넣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충분히 이렇게 기호를 갖다 넣어놓을 수 있어. 집합 괄호 안에다가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이해했지? 얘가 단독으로 이렇게 쓸 때만 공집합이라는 의미고 그 이외에는 전혀 이런 의미가 없고 그냥 기호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분집합의 개수 보겠습니다. 자, 총 n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이 있어요. n개의 원소. 자, n개의 원소가 있습니다. 영은아, 또 차네? 자, 여기서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 이거 기억나죠, 여러분들? 안 나도 돼? 자, 부분집합을 만든다는 거는 내가 여기서 원소를 여기 안에 있는 원소들을 가져와서 집합을 새로 만들게 되면 그게 얘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지. 그럼 내가 여기서 원소를 선택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얘를 내가 원소를 선택을 해서 부분집합에다가 집어넣을 건지 말 건지를 따져봐야 되겠지, 그지? 자, 이 원소를 넣을지 말지, 얘도 넣을지 말지, 얘도 집어넣을지 말지, 집어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 자, 여기 있는 원소를 전부 다 선택을 안 해서 부분집합을 만들면 그 집합이 뭐가 될까요? 원소를 아무것도 선택을 안 했어. 그치? 내가 부분집합을 만들 건데 여기서 원소를 아무것도 안 썼어. 그럼 공집합이 되는 거고, 그치? 여기 있는 원소를 싹 다 골랐어. 그러면 A랑 똑같은 애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원소를 뭐 하나만 골랐어. A1이라는 애를 골랐어. 그럼 이렇게 생긴 부분집합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맞지? 그럼 이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나 생기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냐면 너네가 중학교 때 봐봐. 자, 내가 A1이라는 원소를 고를 건지 말 건지 나한테 선택사항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그지? 두 가지를 고를 수가 있어. 그 다음에 A2도 부분집합을 만들 때 내가 얘를 가져다 쓸지 아니면 요번 집합에는 안 쓸지 나한테 고를 수 있는 보기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각 원소마다 두 가지씩의 선택의 보기가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얘네가 A1도 골라야 되고 A2도 골라야 되고 AN도 골랐을 때 그때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났을 때 이걸 갖고 하나의 부분집합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맞지? 그럼 이렇게 연속적으로 일어날 때 이 경우의 수를 다 어떻게 하게 돼 있어? 더해 곱해. 대충 중학교 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 어떤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면 그거는 곱한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두 가지씩 다 곱해줍니다, 이렇게. 그럼 결국 원소가 n개 있으니까 얘는 부분집합이 2의 n제곱개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2의 n제곱개. 뭐 결론만 알고 있으면 돼.
2의 n제곱계를 만들 수 있어. 그지? 자, 그러면 얘가 부분집합의 개수고 그럼 진부분집합은 몇 개나 만들 수 있을까? 진부분집합은 이 모든 부분집합 중에 누구만 빼면 돼요? 자기 자신만 빼주면 되겠죠. 걔만 제외하고 나머지 애들이 전부 다 진부분집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이렇게 됩니다. 하나만 빼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얘기가 나와. 개념을 아는 거랑 문제 푸는 거랑 조금 다르니까 뭐 개념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문제 풀이를 또 보셔야 돼요. 자, 이거는 간단하게 쌤이 얘를 뭐라고 하냐면 제목이 이렇게 돼요. 포함 배제의 원리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5개의 원소가 있는 이 집합 A가 있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 부분집합을 만들 건데 원소 1을 반드시 포함 1을 포함해서 내가 부분집합을 몇 개나 만들 수 있을지, 그러니까 1을 반드시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은 몇 개나 만들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면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1을 포함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내가 고르는 선택사항에서 1은 선택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1은 이미 골라놓은 거야. 나한테 더 이상 보기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이미 골랐어. 그러니까 얘는 선택 경우의 수가 뭔가 한 가지밖에 없겠죠. 맞나요? 얘네는 몇 가지씩 있겠어? 얘를 골라도 되고 안 골라도 되고 얘네한텐 전부 2가지의 선택사항이 있는 겁니다. 부분집합을 만들겠다는 건 내가 여기서 원소를 골라갖고 와서 집합을 만들면 그게 부분집합이 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 그 부분집합 안에 원소를 내가 부분집합을 몇 개를 만들던 간에 원소 1은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돼. 얘 원소 5개니까 부분집합 총 몇 개나 나오겠어? 32개 나오겠죠? 얘 총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5제곱개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맞지? 그 중에서 1이 다 들어가 있진 않단 말이야. 1이 안 들어가 있는 애들도 있어. 근데 나는 그 부분집합 중에 1이 들어가 있는 애가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경우의 수 측면에서 봤을 때 1은 이미 골라져 있는 거야. 내가 어떤 부분집합을 만들건 1은 여기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돼. 얘는 고르고 말고 선택 보기가 없어.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따질 때는 보기가 있는 그 경우의 수가 몇 개씩인지 세주는 거잖아. 맞지? 그럼 얘는 몇 가지? 고를지 말지 2가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싹 다 곱해버리면 8가지가 만들어지겠지. 그치? 이해돼요? 16가지 16개의 부분집합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외워버리시면 돼. 뭐 요런 경우의 수 측면에서 따지는 것보다는 공식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지금 n제곱개가 원래 만들 수 있는 총 부분집합의 개수인데 여기에서 여기 책 기호가 뭘로 되어 있어? K개의 원소를 포함 K개의 원소를 포함 K개의 원소를 포함 L개의 원소를 배제. 배제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얘네는 제외를 시켜버리겠다는 얘기야. 얘는 내가 부분집합을 만들 원소에 얘네는 L개는 빼버리겠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공식이 뭐가 되냐면 내가 만들 수 있는 총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개야. 그치? 그 중에서 포함해야 되는 원소의 개수를 지수에서 빼주고
그 다음에 배제해야 돼. 걔를 빼고 부분집합 만들 거야. 그 원소가 몇 개인지 세갖고 지수에서 더 빼버리면 됩니다. 요만큼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질문. 자, 질문 없으면 우선은 마플 시너지 한번 유형별로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요거는 구문처럼 여러분들이 먼저 풀고 마플 시너지 하기 전에 먼저 풀어보세요. 자, 유형 1번 보겠습니다. 뭐야, 40분밖에 안 떠들었는데 애들 벌써 퍼졌어.